자, 이번 챕터에서는 지구 환경과 무기 화학 공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그리고 산성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대기권은 지구 크기에 비해서 아주 얇은 막에 불과할 정도로 얇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구의 반경이 약 6,300km인데 반해서 전체 99%의 대기가 지구상에서 30km 이하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또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륙권, 즉 고도 약 15km 이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은 대륙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사과에 비교한다고 하면 대기층은 사과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은 현 기후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후변화는 이 대기권을 통해서 감지되고 지상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실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태양빛이 지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 뒤에 다시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있는 다양한 기체들이 이 적외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 또는 메테인 등의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 이것을 우리가 온실 효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외선은 화학적인 어떤 결합을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굽힘이라든지 진동 운동을 하게 만들어서 물체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 복사선이라고 부르죠. 이 적외선을 흡수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나 물 또는 이제 메테인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기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실 기체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온실하우스가 있죠. 이 안에는 이제 굉장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구에서도 이러한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염화불화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 그리고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하게 되고,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실 효과의 주된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 한 50% 정도 이상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마다 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메테인 가스 또는 메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CH4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분자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근데 이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활동이나 또는 생물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기 중에는 농도가 한 2 ppm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그런 기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인간 활동과 생물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생물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는 주로 목축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활동이나 논이나 습지, 늪 이런 해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활동,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석탄을 채광하거나 생물이나 화석 연료 같은 이런 연소에 의해서, 그리고 목축이나 농업의 무분별한 확대라든지 또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화에 의한 부산물인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염화 불화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서 보통 CFC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라든지 염소 그리고 불소, F, 플로로로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인공 화합물인데 초기에는 이 화합물들이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안정하고 또 독성이 없고 취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냉매라든지 세정 용매, 발포제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염화 불화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광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에 의해서 이 탄소와 염소에 의한 이 결합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파괴된 그 화학종이 오존층으로 가게 되면은 오존을 파괴하고 점점점 그 오존이 얇아지게 하면서 오존 홀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그 10,000배 정도의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배출되는 양은 적고 이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출된 정도는 더 적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오존을 파괴하고 있는 반응은 아직도 성층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용에 해당되는 그 힘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지수와 대기 환경에 관련된 걸 보면은 오존 농도가 보통 0.064 정도 되면 이제 대기 환경으로는 이제 괜찮다. 요즘 보면은 이러한 그 오존 환경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 같은 데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0.084 정도가 되면 보통 그리고 0.104 정도가 되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위협을 주는 정도가 되고 이것이 0.124 정도가 되면 건강에 위험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아산화 질소예요. N2O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아산화 질소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거나 또 질소 비료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인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에 의해서 농경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소 산화물이 증가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산소 원자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NO가 되고 또 NO는 오존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죠. 다음 중 온실가스와 관련이 없는 기체를 고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산화질소, 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산소는 온실가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보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극심화되고 있고 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생태계에 동식물의 그 서식 범위가 극지방과 고산지대로 이동이 되고 있고 또 기후 변화가 식물이나 동물의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꿀벌인데요. 꿀벌이 멸종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꿀벌 하나가 멸종됐다라는 범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생물의 멸종으로 점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퍼즐의 한 조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또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수면이 점차적으로 상승이 되고 또 수온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해안 지역의 해안 침식과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은 그린란드 그리고 또 서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전체적인 지구 해수면이 약 6m 정도 상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물순환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물 부족이 심각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런 지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가 생기는데 다른 쪽은 가뭄과 폭염이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막화가 생긴다든지 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식수나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생물의 멸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연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주해야 되는 인구에 대한 그 그래프를 표현한 겁니다. 해수면이 1m, 2m, 6m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거주 인구당 이동해야 되는 그 인구의 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백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산호섬인데 이것이 이제 하얗게 변하는 현상, 그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같은 열대성 저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폭풍이나 홍수의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기후의 변화가 생기면서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 집중적이 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가뭄이 더 길어지고 극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대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온실 효과 가스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올바른 문제 의식을 갖고 올바른 정책으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와 불화탄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토 의정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나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 이행 제도, 그리고 청정 개발 제도라고 해서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오존은 주로 성층권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층권 상부에 오존이 밀접되어 있는 구역을 우리가 오존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존은 보통 지상 10에서 15km 사이 또는 20에서 20km 정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존층의 주요 역할은 바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존은 지역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게 분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봄철에 대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요. 여름이나 가을에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존층의 두께는 돕슨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오존의 총량을 표준 상태 STP라고 하는데 1atm 0도씨에서 두께로 환산해서 1mm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 덥슨으로 이제 환산을 합니다.
보통 적도상에서의 오존의 총량은 약 200 놉슨 정도가 되고 극지방에서는 400 정도가 됩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발산하고 있는 태양빛 속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로운 파장을 거의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은 지구 온도 조절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요렇게 표현을 해 줘요. O3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렇게 표현한 거는 인제 양쪽으로 표현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게 대륙권 오존과 성층권 오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아주 적은 양의 오존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표면에 가까운 대륙권의 오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전체 오존량의 한 10% 정도고 나머지 90%에 해당이 되는 거는 다 성층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면 대륙권 오존과 성층권 오존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대륙권 오존하고 성층권 오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대륙권 오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보통 살고 있는 그런 생활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오존에 해당이 되면서 사람 활동에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기 보건에 관련해서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섬유나 또는 고무 같은 여러 가지 물질에도 영향을 주고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 대륙권 오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또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성층권 오존이에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보통 이렇게 유해한 그런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오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존의 구조를 보면 이 오존은 산소 원자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가스 분자로서 이게 쉽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산소가 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얻게 되면 산소 분자로 분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다시 오존으로 돌아가야만 이 오존층이 구멍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오고 있는 이 산소를 우리가 발생기 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산소가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물에는 이 전체적으로 난용성인 어떤 그런 기체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오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고농도의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흡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계의 질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존 같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대륙권 오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랬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또 폐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화 물에 해당이 되는 산화력이 강한 그런 물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존의 특징으로서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1 차적으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UV죠. 자외선. 요렇게 각각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반응에서 이렇게 분해된 산소와 그 산소 원자와 그다음에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 요렇게 오존이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오존의 발생이 되고 이 성층권에서 자외선이 산소 분자에 흡수되면서 요렇게 두 개의 원자로 각각 분해되도록 하고 이 원자는 산소하고 만나서 결과적으로 오존을 생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오존이 분해되고 있는 과정은 보면 역시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산소 분자와 이렇게 발생기 산소를 만들게 돼요. 오존의 파괴와 관련된 그런 물질을 보면
프레온 가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일산화질소라든지 또는 염화메틸이나 메탄, 사염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층권에 유입하게 되면은 오존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을 파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괴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연쇄 괴시, 예를 들어서 CL. C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촉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F2CL2 요 가스가 기체가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CL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CF2CL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 있는 이 CL이 오존하고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CL이 오존과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CLO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O2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을 쓰면 CL이 오존하고 반응을 해서 CLO와 O2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LO가 다시 여기에서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CLO와 그다음에 O가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CL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시 CL이 나오고 이제 산소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CLO하고 또 O하고 반응을 해서 CL은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CF2CL2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성층권에 남아 있는 이 CL이 촉매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존이 발생기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산소 기체만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존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존층이 점차적으로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성이 되냐면 자외선, 여기서 오존의 역할이 바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자외선 투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출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 세포가 죽거나 DNA가 손상하는 그런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피부암이 발생한다든지 피부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인체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민감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둔화되기도 합니다. 또 엽록소의 피해로 인해서 과실량이 감소하기도 하죠. 이게 또 만약에 물속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단세포 조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존이 온실가스 기체이기 때문에 성층권의 오존 농도의 변화가 바로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태양 광선의 침투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구 온도의 상승은 또 다른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습도라든지 증발량의 변화가 생기고 또 강수량이 변화가 되면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존 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 남극 주변의 대기 순환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이라서 저위도에서 남극으로 공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오존의 파괴를 촉진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극에는 오존 홀이 생성이 된다. 이 오존 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기체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조성이라든지 밀도가 조금 더 얇은 그런 층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오존 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CFC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오존 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1993년 나사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그 대체 그 냉매에 해당이 되는 CFC에 해당이 되는 냉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대체 냉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대체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무색, 무취이고 또 화학적으로 열적으로 안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활성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독성이 없는 그런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화 염화 불화탄소라든지 과불화탄소나 수소화 불화탄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이 CFC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지구 온난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GWP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죠. 개별 온실가스, 각 온실가스 1kg의 태양에너지 흡수량을 이산화탄소 1kg이 가지는 태양에너지 흡수량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1로 잡고 메테인은 21,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310, 수소불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300, 그리고 SF6 육불화황 같은 경우에는 23,900의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각각 나타냅니다.